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두부 노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301화 영화는 어머, 왜요? 301이야? 네, 지난번에 300화였어요. 그래서 301화 영화는 장윤영 감독님의 접속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근황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요즘에 바빠요. 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바쁜데,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서울환경연합에서 모집하는 야생 꿀벌 시민조사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벌 박사님들이랑 같이 그 서울의 생태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꿀벌을 기록하는 프로젝트? 그런 건데, 그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OT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가장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월이나 8월 달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토요일에 오전에 모여서 같이 그 생태공원에 있는 벌이나 아니면 다른 곤충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재밌겠죠? 그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글쎄요.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단체에서 바라는 것은 점점 벌의 개체수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민들이 한번 직접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원래 좀 자세히 알면 관심이 더 생기고 그다음에 또 관심이 생기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 교육하시는 분도 있고 어린이 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진짜 과학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동기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활동에서? 저는 그냥 호기심이요. 네, 제가 그 작년부터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이 아닌 생물에게 좀 애정과 관심을 쏟아보는 걸 하고 싶어서 그 계속 곤충학자 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의 삶을 닮은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궁금하고 좀 인간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고 싶어서 관심을 좀 돌려보려고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원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특히 나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 종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아무튼 뭐 사회라던가 정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에, 내가 아닌 것에 좀 관심을 쏟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냥 요즘에 제가 이 계절이 너무 좋고 이 계절을 잘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하다 보면은 더 자연을 잘 느끼고 계절을 되게 잘 만끽하면서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음, 근데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요즘에 좀 봄이 일찍 와서 또 빨리 더워져서 꽃들이 한 번에 피잖아요. 원래는 막 목련 맞아. 지고 나면 벚꽃 피고 그 다음에 좀 지고 나면 라일락 피고 원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몰라도 매화 피고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뭐 그 다음에 철쭉인가? 뭐 이렇게 벚꽃 피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벚꽃이랑 라일락이 좀 한 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벚꽃이 조금 질랑말랑 하는데 벌써 라일락이 피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게 한 번에 펴서 꿀벌들이 되게 바쁘대요. 아. 한 달에 할 일을 10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일 뒤에는 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꿀벌도 그런 변화를 느끼겠죠? 느끼지 않을까요? 갑자기 먹이가 많아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당황스럽겠다. 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인데 맞아. 이게 빠르게 끝나다 보니까 한 5월, 6월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좀 당황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빨리 떨어지겠다. 맞아요. 너무 한 번에 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랑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낮에 독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독서 모임 할 때마다 한 달에 통장을 쓰거든요. 행복 적금 통장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행복도 적금이 되나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통장이고 달마다 기록을 하는 건데 이제 독서 모임 할 때마다 가져와서 쓰고 같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을 또 정산을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 되게 많이 걸어 다녔더라고요. 요즘에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점심시간에 원래는 밖에 안 나가고 피곤하니까 자거나 그냥 책 읽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냥 근처 걸어 다니고, 근데 회사 근처가 되게 도심이라서 진짜 큰 건물들만 많은 곳이라서 걸어 다닐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도 사실 제가 되게 도심에 살아서 되게 걸을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막 그냥 나가서 정처 없이 걸었는데 진짜 제가 모르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막 길을 잃었나? 하다가 근데 사실 뭐 좁으니까 뭐 제가 걸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쪽 아닐까 하고 가다 보면 다시 아는 곳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되게 걸으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뭐 굳이 들어가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서울숲도 되게 많이 걸으면서 얘기했고, 그리고 신당역 근처에 이제 청계천 이쪽, 거기도 막 되게 오래 걸었고, 뭔가 그렇게 걸으면서 걷는다는 게 우리가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되게 떠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다 돈이니까 우리만의 공간이 없다, 우리에게는 땅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되게 걸으면서 진짜 그냥 우리들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거기 딱 좋은 날씨인 이 계절을 잘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 걷기 좋은 날씨가. 음. 좀 있으면 또 더워져. 맞아요. 좋네요. 그럼 저희 이제 영화 얘기 시작해 볼까요? 저희 접속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라디오 음악 PD인 동현이
진행하고 있는 그 라디오에 음악을 신청하게 된 수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현이랑 그 수연이 PC 통신을 통해서 만나는 이야기라고 간단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홍보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아토믹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영화에 대한 일정이나 소개글을 업로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나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 아니면 뭐 팟빵 댓글, 인스타 DM 댓글 다 상관없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 접속 트리비아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그 장윤영 감독님 영화 다른 거 본 적 있나요? 장윤영 감독님. 네. 저는 봤는데 없더라고요. 접속이 첫 영화였어요. 저도인데 그냥 뭔가 90년대에 되게 각광받았던 감독들 중 한 명으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이 한석규 배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이 감독님이 허진호 감독님인데 약간 허진호 감독이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장윤영 감독님도 되게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감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8, 90년대 대학가 하면 학생 운동이 떠오르는데, 좀 그 시대에 학생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영화 동아리 그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대학생들이,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긴 한데 좀 지식인 엘리트잖아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다는 건.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그런 새로운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계층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이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문화운동도 좀 하게 되는 세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독립영화 집단 장산곰매 여기서 활동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파업전야라는 이 영화도 되게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 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겉핥기식이라는 그런 반송도 지금 드는데, 그 당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영화였고, 근데 이때는 되게 노동운동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또 접속 이 영화는 되게 도시적이고 도시 문화에 관한, 우리가 아까 리허설 하면서도 뭔가 이 시대의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또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뭐 영화계 입문 배경 막 이러면서 뭐 영화의 사회적인 힘과 대중문화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래서 영화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 영화 감독의 세대에 저는 조금 관심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 세대라고 해야 될까? 좀 그 두부도 그 얘기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영화제의 시작점으로 많이 상영이 됐던 영화라고. 그래서 90년대에 뭐 부국제나 부천이나 전주나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딱 90년대가 진짜 문화의 시대. 그때 뭐 일본 문화 금지했던 것도 풀리고 새로운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던 시대여서 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로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잘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싫기도 하고 그래요? 딱 그 시대의 영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영화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제1회 상영작이래요. 그 다음에 부산 국제 영화제 제2회 상영작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97년 영화인데 저희가 지금은 부천이나 부산이나 전주 이런 여러 영화제를 뭐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그 저희 한국 영화제 좀 시작을 같이 한 영화인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막 부산 20주년 막 이런 걸 봤는데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산이 나랑 나이가 나름 비슷하네? 막 이랬거든요. 그러네. 근데 부산이 그럼 30년이 거의 30년이 다 됐네. 그러네. 근데 이게 97년 영화니까 진짜 저희 딱 저희 나이 우리랑 동년배. 맞아 완전 옛날 영화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영화에 보면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그 영화관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영화관이 너무 예뻐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관이 종로 쪽에 있었던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종로에 3개의 영화관이 있었대요. 종로 3대장 종로상로 3대장이 있었는데 그게 서울극장이랑 당성사랑 그다음에 피카디리 극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개봉했다 하면 이 3개의 영화관에서 되게 무대 인사도 많이 다니고 그런 영화관이었대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극장은 그 3개 중에서 피카디리 극장인데 이게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 이름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지금 종로 3가역에 CGV 피카디리 상영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CGV가 뭐 상영관 임대를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따왔다고 하던데, 제가 CGV 피카디리 관을 가본 적은 없어서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름은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극장이 있는 장소에 다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영화 보면서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그러니까 영화 트리비아 이야기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영화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90년대 영화이기도 하니까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시대적인 특징?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저는 처음 시작하는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유리 건물에 비친 도시 불빛, 밤의 불빛 같은 거랑 도로랑 이런 이미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사실 그 이미지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이미지가 에드워드 양 감독 영화에 많이 나와서 근데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도 딱 8, 90년대 영화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감독이 그렸던 타이페이랑 서울이랑 되게 비슷한 역사를 겪으면서 발전해온 도시이기도 하고 뭐 에드워드 양 감독이 일본도 그 감독 영화에 일본도 나오는데 일본도 되게 비슷한 풍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우리나라 감독들도 비슷한 이미지를 찍으려고 했구나. 그 시대의 영화 감독들, 그런 이미지를 다루는 감독들은 이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그런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시작부터 좀 되게 화려하게 시작해서 막 지하철 불빛이나 도시의 불빛, 그 밤에 비추는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 뭐랄까? 너무 예쁘게 담겨져 있어서 되게 즐거웠어요, 보는데. 그래서 97년도 서울을 되게 잘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지금이랑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지금이랑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좀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음. 볼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97년대 사람들의 뭔가 그때 입은 옷이라던가 사람들이 했던 화장 이런 거 보는 게 그냥 내내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미지로 읽히는 것들이 재밌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던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영화상의 배경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많이 걸려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넣거나 그중에서 수연이도 안과에 가서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재밌었어요. 안구 건조증 자체가 저 시대에 뭔가 특이한 질병이었나? 새로운 질병이었나? 새로운 질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귀여웠어요, 저도. 되게 디테일이잖아요. 그냥 감독이 좋아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걸? 그냥 진짜 뜬금없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인데 그걸 굳이 되게 잘 찍어 놓아서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라디오라는 매체가 나오잖아요. 동현이 라디오 PD고 수연은 라디오를 좀 종종 듣는 것 같고 운전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으악 했던 거는 의야? 아니면 의학? 약간 우악 약간 좀 충격? 이었던 거는 수연이 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반을 계속 찾아다녔고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그 밴드의 뭐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들어봤던 음악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막 음반을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반을 찾지 못하면 라디오에 이 음악을 틀어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게 뭔가 너무 생경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뭐 저랬겠다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신기했어요. 저희는 좀 느끼기 힘든 감각이긴 하잖아요. 어떤 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부탁하고 해야 된다는 게. 페일 블루 아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 라디오 PD한테 이 라디오 PD가 LP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틀고 그걸 우연히 수연이 듣게 되고 그래서 수연이 사실은 동현이라는 라디오 PD 한석규가 연기하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 음악을 같이 들었던 다른 영애라는 여자를 그리워하는데 수연이 자기가 그 여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좀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음악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살았으면은 두 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음악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찾았을 것 같아요. 더 소중하니까? 더 간절하니까? 지금은 제가 요즘에 사실 음악을 막 찾아 듣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음악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듣고 빠르게 듣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음악이 취미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나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만약에 이 당시였으면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시간을 내서 품을 들여서 찾아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를 설명해 주는 매체지 않았을까? 저는 되게 세대적이고 계급적이고 장소적인 문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서울에 좀 한정된 이런 좀 문화적인 수혜를 나름 받았다면 받은 그런 세대와 계급들의,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서로 다른 음악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취향을 표현하고 그걸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국 음악을 찾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세대적이고 계급적인 문화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컴퓨터를 하고 막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런 것도 좀 서울에 한정된었던 일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영화 개봉하면은 서울 극장 이런데 막 줄 서서 왜냐면 다른 극장에는 안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영화 통합 전산망 이런 게 있어서 매일매일 이 영화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게 다 카운트가 되는데 그때 당신 그게 없어서 그냥 그 서울의 새 극장 정도에서 그냥 몇 명 봤는지 사람 수 세어가지고 그렇게 이 영화 관객 수를 카운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 영화를 찍은 사람도 본 사람도 굉장히 서울 사람이겠네요. 본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서울 사람이었고 서울 사람이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었겠다. 그냥 서울에 놀러 왔다가 보면 약간 외국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극장은 아무래도 장소가 필요하니까 문화 계급적인 게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또 라디오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근데 되게 도시에서 안 살아가지고 제가 살던 곳은 영화관도 없었고 딱 이때였다. 97년 제가 96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살던 곳엔 영화관도 없었고 뭐 음반 가게 그런 것도 없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는 만화 주제가 만화 주제가 그러니까 TV에서 제가 기다렸던 음악은 지금 어렸을 때 그 만화가 하는 시간에 나오는 그 만화의 노래 있잖아요. 그걸 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만화 시작하기 전에 딱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니까 그래서 뭔가 라디오도 매일 같은 음악을 틀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감각이 이 시대 사람이라면 대부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음악을 초등학교 때는 뭐 이어폰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 MP3를 중학교 때 샀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막 인터넷 어느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듣고 친구들이랑 너 MP3에 뭐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걸 나눠서 듣고 스트리밍 이런 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때만 해도 막 시아준수 일본 노래 막 이런 거는 한국에서 공식으로 발매되는 게 아니니까 뭐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되게 어렵게 검색해서 찾아서만 들을 수 있고 그랬던 게 벌써 제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에 따라서 음악을 느끼는 그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이 옛날 시대의 영화를 보니까 좀 그거를 확 느낀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이 영화의 컨셉 자체도 되게 이 시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시대에 되게 새로워서 주목받는 그런 컨셉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두 사람이 뭐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지만 PC 통신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PC 통신이라는 거 자체가 그 시대에 되게 새로운 통신, 어떤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고, 뭔가 저는 전설처럼만 그때 당시에 막 PC 통신 하다가 전화비가 막 30만 원씩 나왔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때 막 영화 퀴즈 방에서 영화 퀴즈 하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뭔가 이런 PC 통신 같은 게 나타나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모르는, 그렇지만 나랑 뭔가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 새로운 거겠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했잖아요. 뭔가 뭐 일단 만나거나 펜팔을 한다고 해도 주소를 알아야 하고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아는데 이 PC 통신은 진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익명의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처음 가능해진 시점을 그려서 그 PC 통신 하는 걸 되게 천천히 보여주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막 대화하는 걸 공들여서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신기했겠다. 저거 처음에 봤으면 정말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겠다.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접속 보면서 이 감독이 대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 그 PC 통신 하는 장면에서 PC 통신 하다 만들었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PC 통신으로 만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니까 너무 새롭고 완전 관계 맺기의 새로운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가 오늘 낮에 하고 온 독서 모임에서 SF 영화에 관한 SF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챗GPT랑 요즘에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거의 진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들의 어떤 메타 인지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너무나 새로운 존재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챗GPT와의 그 대화 인터페이스도 비슷하잖아요. 그 대화창이. PC통신이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AI여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AI랑 대화하는 게 또 너무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 않다는, 뭔가 제가 감각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문화구나. 왓챠에서 접속을 검색해보면 비슷한 영화로 허가 나오거든요. 그녀. 근데 그녀는 진짜 우리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AI와의 사랑. 근데 진짜 비슷한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 챗GPT와의 대화도 지금 뭔가 이게 시대나 역사적인 감각이 없는데 나한테는 일상이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 시대 사람들은 저랬대. 막 저게 새로운 문화였나 봐.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걸 이상하게 본 사람도 있었대.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나에게 당연한 게 어떤 사람에게 없었다는 걸 감각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아니면은 또 GPT랑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게 생겨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점점 너무 문화의 변동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 영화엔 삐삐가 나오잖아요. 근데 삐삐는 엄청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간 매체잖아요. 삐삐도 그 당시에는 엄청 희귀하고 새로운 거였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고대적 유물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엔 도대체 또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내가 느끼는 나는 너무 연속적인데 이런 걸 한번 보면 모든 게 너무 불연속적으로 느껴져서 신기해요. 딱딱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변한 것 같고. 근데 노랑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음악을 열심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성격상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속 가능성? 반복해서 내가 꾸준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내가 진짜 좋으면 공을 들여서 하지만 뭔가 임계점을 넘거나 내가 너무 힘들면은 그냥 완전 안 해버리고 저건 나한테 사치야 이러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또 제가 요즘에는 음악에 너무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는 매체가 너무 싫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근데 제가 막 소리가 안 들리면 되게 불안해가지고 라디오나 팟캐스트나 음악이나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조용한 게 좋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싶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공간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제일 좋고 예전에는 막 버스 탈 때도 이어폰 없이 못 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불특정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봐 무서워서 그게 나한테 어떤 감정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다른 소리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짜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폰을 빼고 그냥 버스를 타면은 저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어폰 끼고 자기 음악 듣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조용한 거예요. 그 버스 사람 많은 공간이. 그게 오히려 저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그걸 고요하다고 느껴요? 응. 거의 정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요새는 이어폰 잘 안 가지고 다니겠네요? 아니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한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노래 들으면서 안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조금 놀란 게 저는 아예 소리 생각을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시끄럽다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제 귀에 안 거슬리나 봐요. 어떤 소리도. 저는 너무 소리에 너무 24시간 진짜 듣지 않으면 불안해하게 그렇게 살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PC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PC통신부터 시작한 관계라는 점에서 그게 그냥 처음 시작해서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PC통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사실 공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현과 수연의 관계에서 동현과 수연이 사실 되게 PC통신 말이 좀 꼬이는데 그 동현이 되게 장벽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도 좀 거리를 두고
먼저 마음을 열지 않고 근데 수연에게는 아무튼 PC통신이 익명성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둘이 PC통신을 통해서 싸운 시간들이 저에게 그닥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재미난 요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몰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는 되게 짧게 푸티지로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수연이 사실은 되게 동현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 설득이, 수연의 감정이 별로 설득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뭐 수연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여성 캐릭터들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은이나 수연이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든 그거랑 좀 상관없이 열렬하게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거든요. 저는 되게 원래 보통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은이랑 수영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의 감정에 적극적인 것 같고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랑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랑이 조금 의아했어요. 아까 리허설에서 두부가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수연이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기다리면서 결국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영화 보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많이 했던 생각은, 전도연 배우랑 추상미 배우가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되게 다르면서도 둘 다, 그러니까 전도연은 진짜 밝고 명랑하고 통통 튀는, 그리고 추상미는 또 되게 도회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도 했고, 좀 그런 그 시대의 작가라는 직업을 하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 그런 건데, 그런 여자들이, 물론 한석규나 김태우 배우가 뭐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도 멋있는 남성들이긴 하지만, 차은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는 전도연 배우는 거의 차은우급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진짜 절색이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배우들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성격도 기철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현이도 진짜 말한 대로 벽을 치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그 지식인 남성? 그런 상처받은 사연 있는 지식인 남성이라는 게 되게, 저는 감독이 그 캐릭터의 자신을 되게 투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연 같이 예쁜 여자로부터 너무 열렬한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되고 치유되는 그 상처가, 그 여자는 자기가 아무리 피하고 막 호주로 이민 간다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해서 찾아오고, 밝고 명랑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이 남자가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차라리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되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되게 수동적으로 사랑받길 원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 영화를 또 생각해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도 웃기잖아요. 물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계일 텐데 이 경우에는 너무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니까 그게 좀 주기만 하는 사람이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또 뭔가 그렇게 열렬하게 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밝고 그럴 수 있는 것도 대단한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좀, 그것이 좀 싫기도 한데, 근데 또 저는 실제 관계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이유를 되게 치열하게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그게 납득이 되면 좀 더 좋아요. 이해도 잘 되고. 근데 뭐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나? 근데 저는 영화라면 이야기라면 그걸 느끼게 해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랑을 느끼기 전에 이 사랑이 왜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 보는 영화는 사람이 따라가지. 근데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동영 캐릭터가 사랑을 너무 받을 때 조금 싫었어요. 좀 화나고 너무 적극적이고 좋다. 근데 왜 저런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왜 제가 저런 사랑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유를 되게 열심히 찾는다는 게 그 이유라는 게 어떤 나 안에 내재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대상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둘 다이지 않을까요? 둘 다 있어야 둘 다 알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접촉면에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근데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느낀 동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수동적이기도 하고 벽을 치고 살고 좀 수연에 의해서 이 관계가 나아가는 근데 그걸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까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동연과 수연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와 비슷할까? 근데 비슷하다면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저는 한석규 배우나 김태우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금 마초적인 남성성이 거세된 남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되게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되게 매스큘린한 그런 느낌의 남성성이 뭐 그 이전 시대에는 강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전해 보이는 남성성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잘 배우고 어떤 자기 욕망을 그래도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남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김태우 배우가 연기하는 희철이는 진짜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이미지에 되게 좀 그 당시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새로웠을 수 있겠다. 전 더 겁이 나요. 근데 제가 동연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그게 사실 이렇게 마초적인 게
그런 마초적인 폭력성은 없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서. 맞아. 그래서 사실 그들의 뒤틀린. 맞아. 알고 보면은 걔네들이 더 늪 같다고 해야 되나? 안으로 되게 심연으로 그 더러운 추악한 면을 갖고 있는데 썩은 면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폭력성이 나타내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남자들은 그래도 뭔가 되게 단순하고 누가 맞아. 봐도 폭력적이잖아요. 단순해.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뒤틀린 면은 없다는 점에서는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게 더 깊은 심연이지.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눈치채기 못하기가 좀 쉽다? 더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느 늪에 빠져 있는 거지? 맞나? 이게 맞나? 내가 구해주는 건지 내가 걸려든 건지 맞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 근데 또 두 사람이 진짜 맞는 짝이라는 제 짝이라는 생각도 쓰는 게 왜냐하면 이 수연이라는 사람은 그 천사병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딱 맞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 수연이 하는 직업도 그 전화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 수연이 담당하는 그 수연의 어떤 고객의 사례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계속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 뭔가 선물로 좋을 만한 물건을 계속 상품을 계속 찾아주고 그 중에 하나가 폴라로이드 사진기. 그 당시에는 또 새로운 문물인.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또 수연이 동현에게 보내서 또 서로 사진을 찍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계속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막 이거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해요. 막 계속 이렇게 해서 막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스토킹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동현 같은 사람도 감당을 해낸다. 아니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이 기철과 수연과 희진의 셋이 관계가 정말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기철과 수연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수연의 그런 욕구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왜냐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친구랑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연애하고 있는 거 어떻게 봐요? 그냥 안 보고 말죠. 힘들잖아요. 근데 수연은 극 중에서 보면 희진보다 기철을 자기가 더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뭐 파란색 넥타이만 해도 맞아. 기철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넥타이를 내가 친구랑 쇼핑하다가 넥타이를 자기가 골라주잖아요. 기철 씨 취향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실 그렇고 진짜 구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되게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철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관계 자체가 이상한 거고 수연도 이 관계에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돌아가게, 지속되게. 그러니까 사실 뭐 나쁜 연애, 나쁜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 범죄를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나쁜 관계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힘이랄까? 자기만의 그런 어떤 운명적인 결점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다. 어느 정도는. 그 관계가 유지.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당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한 몫을 하긴 한 거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아무튼 상호적인 역학인 건데 어떤 관계든 간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폭력은 일방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연과 동현의 관계가 좀 그러네요. 잘 맞을 수도 살짝 있겠네요. 만났나? 그래도 나는 동현 잘 모르겠어.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다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특히나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현의 감정선이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현이 수연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른 척해서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지켜보잖아요. 그 극장의 어떤 앞에 만남의 광장 같은 게 있는데 수연은 진짜 원래 사람이 막 엄청 북적북적 하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아서 계속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동현은 계속 그거를 위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켜본 걸까? 저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가 동현이란 사람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극강의 회피충인 거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지켜보는 마음?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은 좋아. 나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등장하고 싶어, 그 앞에. 근데 내가 상처받는 게 싫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버텨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의 장력 속에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뭔가 한쪽이 더 힘을 그러니까 뭐 뭔가 용기를 나름 낸 거지 마지막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다리는 수연. 그리고 저는 진짜 싫었던 게 수연이가 마지막에 그래서 진짜 이제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현이 있는 그 식당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식당에 꼭 하필이면 동현이 앉아있던 바로 뒷자리에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기를 들어서 동현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막 진짜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당신이 가겠다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를 오늘 봤어요. 근데 지도를 봤더니 지도로는 그 나라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오그라드는 그런 너무 감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전화라는 매체, 편지라는 이런 간접적인 매개 수단이 한 번 있는 그런 소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오소통? 오소통이지만 소통이 되는 그런 방식의 소통을 되게 좋아하는데 매개 수단에도 되게 관심이 있고 근데 이건 전화를 경유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직접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뭔가 인터넷이나 전화나 어떤 라디오라는 매체, 그 음반을 서로 택배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런 매체? 사실 이게 시대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이런 매체가 새로운 매체가 막 많이 등장하는 거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두 사람이 교류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수연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로 거의 그냥 등 뒤에 있다 뿐이지 바로 목소리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게 너무 간접성이 바로 직접성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확 깨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는 진짜 흥미롭긴 하거든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등을 대고서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는 진짜 흥미로워.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한 게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만나야 완성되고 뭔가 아무튼 PC통신은 단계이고 만나야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PC통신에서 실제 오프라인 모임을 했다가 뭔가 현피를 떴다는 그런 썰들이 있는데 그리고 환상이 깨고
그치. 누구나 그런 환상을 가지지만 환상은 환상일 뿐인데 이 영화는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고 환상을 환상으로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인가? 그치만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발랄해서 좋았나요? 근데 저는 이 노래 원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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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려지는 이미지가 좀 확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수연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도 그 수연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PC통신 할 때. 갑자기 돌아갔는데 그 동현이 찾던 그 사람인 척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지?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지? 맞아. 그때?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할 때는 뭔가 수연이 외롭나 보다. 그래서 누군가와 도파민이 필요했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파민.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그날이 좀 기철 때문에 상처받은 날이었나? 아무튼 좀 마음이 안 좋은 날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쳤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수연의 진심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에서 전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망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큰 실망이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근데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순간적인 욕부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착한 이미지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그냥 착한 걸로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가 강제한 여성성에 맞아요. 갇히는 어떤 그런 욕구. 맞아요. 맞추고 싶다는 욕구 거기에. 실망시키면 안 되고 배려하고 그것도 또한 여성의 욕구다. 사회가 강요한 것을 착실히 수행하고 싶다는 욕구도 개인한테는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 물론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그 기철이 진짜 이상한 놈이야. 희진이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인데, 야, 너도 꼭 와야 돼. 이러면서 수연이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해놓고는 프로포즈를 해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근데 희진이는 거절을 해. 왜냐면 이제 기철이가 포스코 다니는 것 같아요. 포스코에 새로 입사를 해서 포항을 가자, 몇 년만 갔다 오자 이러는데 희진이는 사서인 거예요. 서울에서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항을 가냐. 그래서 기철이가 막 3년만 갔다 오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판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 두 사람 프로포즈 하는데 얘가 또 들러리처럼 갔다는 것도 갔다 와가지고 되게 시무룩하게 있는데 막 갑자기 되게 치퍼 같은 이상한 옷을 입어요. 되게 이렇게 딱 달라붙고 짧은 그런 거 갑자기 입고 되게 처연하게 있다가 그 두 사람이 또 싸우면서 막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를 갑자기 들키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이 옷을 갑자기 갈아입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옷을 입었지? 얘가 갑자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쁜 옷을 꺼내서 입어본 거지. 그렇게 예쁜데 전도연이 진짜 한 남자 100명을 후리고 다녔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치? 근데 희진이는 정말 룸메이트로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짐을 빼서 나가. 어떻게 그 월세와 보증금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유.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았는데. 남았어요? 빨리, 빨리. 빨리 해요. 랩처럼 속사포 랩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도 꼭 하고 싶긴 했어요. 이 얘기들이, 이 영화에서 뽑는 사람, 명대사 같은 거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사람들은 언젠가는 만나.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주는 힘이나 위로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뭔가, 사실 수연과 기철과 희진의 관계에서는 수연은 뭔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자신의 짝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연과 동현은 사실 되게 우연히 많이 마주쳤어요. 뭐 영화관이라던가 뭐 음반 가게에서도 마주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장면이 진짜 이미지적으로 예쁘고 포스터도 그 장면이잖아요. 아, 그래요? 포스터도? 그 다음에 사실 뭐 지하철에서도 둘이 서로 얼굴은 몰라서 아는 척은 못하지만 마주 앉아 있던 씬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우연히 반복되는 것들을 켜커이 보여주는데 그게 인연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반복돼서 인연이 됐다는 운명 같은 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왜 사람들은 이런 운명적인 것을 원할까? 왜 이런 이야기에 항상 몰입하고 희망을 가질까? 이런 생각,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같아요. 있어? 네.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봐. 뭔가 특히 불안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항상 저는 고등학교 때는 특히 심했는데 관계에서의 부적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뭔가 이 공간에 내 자리는 없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와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맞지 않아. 근데 그게 좀 건강한 방식이었다면 나랑 안 맞아 하고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왜 나는 맞추지 못할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 되게 완전 어렸을 때 어떤 선배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너도 너한테 꼭 맞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게 엄청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 근데 진짜 꼭 만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맞춰가는 거지.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게 어딨어. 아무튼.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되게 웃기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없는 믿음 같은 게 뭐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위로가 됐다. 그래서 이런 뭐 그런 거겠죠? 뭐 이 영화에서도 저는 들으면서 나한테 그런 게 있나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꼭 누군가를 만날 거라기보다는 여기 말고 다른 어딘가를 계속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에서 힘들고 좀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곳, 그냥 먼 곳?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좋아져요? 근데 사실 되게 외로운 상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근데 그런 상상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먼 곳을 계속 생각하는 거? 실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거기를 제가 현실에 어딜까, 현실에 있는 먼 곳을 알아보고 관련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상상과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환기 같은 건가요? 약간, 근데 편지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데, 먼데 연결되어 있기는 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저도 설명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네. 극악영을 해봐야 될까요? 응?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요? 음. 네. 이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오늘 방송에서는 되게 별로인 점도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 나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서울에 그 당시의 서울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되게 예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그 이미지들 자체로 이 영화는 사실 이야기보다는 이미지로 저에게 남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좋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 네? 다 했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